딸기 관련 숫자거든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5도. 5도는 뭘까요? 5도는 딸기가 휴면에 들어가는 온도입니다. 휴면에 들어가는 온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쭉 숫자 요로 제가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가 다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가는 거죠. 자, 10도에서 25도는 뭘까요? 네, 화합은화. 자, 10도에서 25도씨 사이에는 딸기가 화합은화를 합니다. 화합은화는 뭘까요? 화합은화는 잎이 나오는 거예요? 꽃이 나오는 거예요? 예, 꽃이 나오는 겁니다. 10도에서 잘 될까요? 25도씨에 잘 될까요? 10도에서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여름에 10도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화합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17에서 23도는 뭘까요? 17에서 23도. 딸기에서 양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딸기 온도를, 대지 온도를 몇 도에 맞춰줘야 돼요? 17도 이상은 맞춰줘야죠. 그죠? 제가 이제 뿌리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23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23도 이상 넘어가면은 뿌리가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 6도에서 8도는 뭘까요? 예, 야간 온도예요, 야간 온도. 그러니까 야간에 온도를 높게 해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야간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낮에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 건 뭐죠? 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당을 만들면 저장하겠어요? 낮에는 잎에다 저장을 해요. 그 잎에다 저장한 것을 밤이 되면서 딸기나 관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뭐도 하죠? 호흡도 같이. 그러니까 광합성 양이 더 많아요. 호흡량보다는. 그러니까 남는 장사예요, 낮에는. 근데 밤에 광합성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해보이지 않는 에서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류는 그러니까 잎에 있는 당분을 뿌리로 알맞게 내보내고, 그리고 또 호흡도 적당히 하게끔. 그게 한 6도에서 8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도 이상이 가면은 호흡량이 늘어나니까 딸기에 있는 당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딸기가 잘죠. 온도 높게 관리하면 잘잖아요. 예.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건. 자, 18도는 뭘까요? 18도는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60에서 80에 비장류. 맞아요. 수예요. 딸기하고 관련된 숫자입니다. 딸기 주요 벽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딸기 벽해충은 사실은 이 노지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 서량 말고 또 뭐 하시죠? 킹스, 비타, 금실, 홍이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문제점이 뭐죠? 흰가루예요. 결국에는. 자, 흰가루. 대두가 된 게 흰가루. 예전에 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량할 때는 흰가루가 이 챕터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흰가루는 아예 말씀도 안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그런 베리류들, 신품종들이 흰가루병에 약하다 보니까 흰가루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저병, 시드름병, 뭐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은 응애, 선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뽑아요. 사실은 흰가루는 곰팡이죠. 곰팡이인데 얘네들은 죽은 데에서는 기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주식물 있죠. 얘네들이 기생하는 그 식물이 죽어버리면은 얘네들 삶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냥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비슷비슷해요. 이게 일교차가 많이 나도 흰가루가 많이 생겨요. 흰가루가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날 때 많이 생기는데, 일교차가 언제 많이 나냐면은 4월달, 10월달 요때 많이 나요. 요때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5월달, 6월달은 뭘까요? 5월달, 6월달은 5월달, 6월달에도 많이 생긴대요. 육묘장에서. 자, 5월달부터 이제 핀 뽑기 시작하잖아요. 4월 중순부터. 얘네들이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막 쩔죠. 그러면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죠. 바람이 잘 안 통해요. 네. 그때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그 말씀 전에, 자, 흰가루병은 거의 잎하고, 요런, 딸기 과에서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잎에는 뒤에만 기생을 해요, 뒤에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말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흰가루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요런 색깔로 변했다 그러면 이거 흰가루가 왔다 간 거예요. 지금 같이 있거나. 이파리만 생기면은, 아까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엽고사처럼, 하엽에만 생기면 괜찮은데, 하엽고사가 어디로 진행되죠? 꽃받침으로 가잖아요. 꽃받침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흰가루가. 자, 얘네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흰가루 곰팡이가. 네. 곰팡이가 굉장히 막 뭉쳐 있어서 그룹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 보려면은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곰팡이들은 다 부착기를 갖고 있어요. 부착기 이렇게. 부착기가 있어요. 이게 빨판이라고 그러죠. 빨판이 있어서 그 빨판을 어디다 부착을 하냐면은 입 뒷면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입 뒷면에다 빨판을 부착을 합니다. 생기니까, 건조할 때 많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바닥이든 베드든 우물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바닥 멀칭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이게 킹스베리 농장이에요. 킹스베리 농장. 바닥 보세요. 멀칭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없잖아요. 잡초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병해충에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은 우멀칭으로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죠, 이게? 바닥 스프링클러가? 습조 전류죠. 습조 전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정식하고 나서 아니면은 흰가루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의 습조 전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노지육묘죠. 자, 노지육묘에는 흰가루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겨요. 그런데 왜 못하죠? 왜 못할까요? 노지육묘는. 예, 탄천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탄천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에다 하지 않고 이렇게 다이를 올려서 이게 하우스만 덮으면은 고설육묘잖아요. 그죠? 하우스만 없을 뿐이지. 근데 사실은 비가 오잖아요. 여기 있는 게 튀어요. 튄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바닥에 있던 탄저병균이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러니까 노지육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노지육묘를 권유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노지육묘에서 흰가루병이 안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육묘장을 노지육묘처럼, 노지육묘에 가깝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낮에는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게 바깥에는 이제 도포제를 썼겠죠. 낮에는 이제 덮어놔요. 그러다가 한 4시 정도 되면 여름에도 좀 꺾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열려요. 이게 완전 노지육묘잖아요. 그죠? 이게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게 통풍이 잘 된다는 게, 그거 하나가 있고, 노지육묘는 통풍이 잘 되고, 또, 햇빛을 많이 보니까, 잎이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빨판이 잘 못 받겠죠. 예. 네. 그러니까 햇빛은 육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광망을 하지만, 예.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서 잎을 두껍게 하고 또 통풍도 잘 되게 하자는 게 이런 육묘입니다. 이런 육묘. 요즘에는 여러분들 육묘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투자한 것도 다른 것들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노지에다가 그러니까 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노지 육묘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지산동에서 하시는 분인데, 비타베리. 자, 이거 보세요. 이 뚜껑 열렸죠? 그죠? 예전에는 이게 측창도 열리겠죠?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측창만 가져갔어요. 측창만. 측창으로만 온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정도에서 어깨창이 생겼죠. 어깨창 저희가 이제 시험 사업 때 했어요. 자, 이제는 천창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노지육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서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량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묘장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킹스베리나 비타베리,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품종 신품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육묘장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자, 요것도 저희가 사업으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 그 딸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건데, 요거는 UV에 UV.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식기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설거지하고. UV 렌트 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죠. 자외선 살균제.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외선 UV 램프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1시부터 1시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요거 그때만 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보면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겠죠. UV가 튕겨서 여기 입 뒷면에다가 막 이제 살균을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흰가루병도 균이니까. 자, 클로렐라 여러분들 요것도 예전에 서량의 단점이 뭐예요? 서량의 단점. 서량 여러분들이 서량 해보시잖아요. 서량 최단점이 뭐예요? 물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하기 쉽지 않죠. 자, 이 클로렐라를 적용을 시켜봤더니 경도가 향상이 되더라, 딸기에는. 그래서 클로렐라가 딸기 쪽에다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흰가루 때문에 고생을 하실 때는 요 예방 차원에서 클로렐라를 한 가져가서 200~300배 희석을 해서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클로렐라를 왜 뿌릴까요? 경도가 상상된다는 건 뭐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죠. 자, 이파리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잎을 두껍게 만들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지육묘화 시켜주고, 그리고 클로렐라도 이렇게 뿌려주면은 훨씬 효과가 증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시드름병. 시드름병 여러분들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자, 시드름병은 도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흑갈색화가 됩니다. 자, 도관이라는 게 뭐죠? 도관, 그러니까 이게 양분 이동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관이 있고 채관이 있죠. 도관은 물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관.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을 위로 이파리로 보내는 거예요. 양수분을. 그걸 물관이라고 그래요. 채관은 뭐냐면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 그걸 채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채관에서 발생되지 않아요. 다 물관에서 도관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뿌리 쪽에서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뿌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는 염류장애. 그러니까 토경으로 따지면은 염류가 많았을 때. 물론 요즘에도 이제 배지에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배지에 염류기 직접 배드에서도 수경재배에서도 배지에 염류가 많이 직접이 되면은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쪽 부위를 통해서 병원군이 침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양 온도가 16도 이하가 되면은 얘네들이 활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고온성 병이라는 겁니다. 고온성 병. 자, 저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짝귀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을 이파리로 잘 골고루 못 보낸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관부를 잘라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 상처가 입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라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 되게 못해요. 뭐 이제 교과서 보면은 요거는 요런 형태는 뭐 역병이고 요런 형태는 시드름병이고 요런 형태는 탄저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PCR 검경을 이제 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갖고 오시면은 그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한 10분, 15분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럼 그때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시드름병이나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약자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들었다. 얘네들이 잘라봤더니 얘네들이 먹었다. 그러면은 뭐 시드름병이나 약이나 탄저병 약이나 거의 적용 약자가 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자, 여하튼 이렇게 시드름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요 이제 이게 엽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입 줄기가 이렇게 빨간하게 돼요. 이 빨간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분이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하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햇빛이 뜨거워도 일소 영상처럼 빨간해지죠. 작은 뿌리파리 먹어도 빨간해져요. 그리고 탄저병 먹어도 빨간해져요. 근데 이렇게 빨간해지고 나서 그 다음 잎이 짝지가 생깁니다. 시드름병.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 시드름병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른 제거를 해 주셔야겠죠.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보이면은 시드름병이라고 아니면은 그리고 사실 일소 현상 같은 경우는 눈으로 아마 요거랑 제가 이제 비교한 사진은 없지만 눈으로 대충 이제 감으로 여러분들은 야 이거 햇빛 좀 뜨거워서 이런 거야라고 감으로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요거는 햇빛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얼른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어미묘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죠. 네. 자묘로 간다는 거예요. 자묘로 가서 이렇게 짱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묘장은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하면은 요거를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모주에서 런너를 타고 자묘로 가는데 실험을 했더니 거의 2달 걸리는데 수경재배는 금방 갑니다. 이게 또 여름에는 또 금방 가요. 흡수율이 굉장히 좋으니까. 수분의 이동 속도도 빠릅니다. 한 20일 정도면은 어미모에서 자묘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발견했고 20일 전에 요거를 잘라버리면은 가지는 않겠죠. 만약에 모주하고 자묘하고 다른 배두로 여러분들 다른 배두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은 부분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다 뽑아내야죠. 아니면은 이 모주끼리 한 베드에 한 베드.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다 그냥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생기면은 그걸 다 제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 그냥 요거 한 포기만 뽑아버리자 하면은 나중에 다 2포기, 3포기 다 번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저희 육묘장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모주 부분에도 요거 엑셀 파이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냉수를 돌리는 거죠. 뭐 냉수라는 게 지하수니까 여름에 지하수 시원하잖아요. 한 15, 16도 되니까 요 정도만 돌리더라도 시드름병이 덜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포트 놓는 자리잖아요. 자묘 자리. 그 밑에서 돌리는 거죠. 근데 요게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나중에 화합분화 시키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거 전후 관계를 따지기 전에 작은 뿌리파리가 오면은 시드름병 있는 거예요. 시드름병 있으면은 작은 뿌리도 있겠구나라고 간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 뭐가 먼저 왔는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시드름병이 생기면 관부가 다 썩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 파리예요. 똥파리예요. 이게 똥파리의 사춘이에요.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그 파리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요런 애들은 다 구덕이죠. 얘네들 이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실 현미경으로 안 보더라도 자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애지렁이 있죠. 지렁이 같은 경우는 지렁이에요, 지렁이. 지렁이 이빨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유기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포장들 있죠. 지저분한 포장 갖고 와서 떠와서 이렇게 보면은 애지렁이 있어요. 작은 뿌리파리가 없어도. 근데 애지렁이는 얘네들을 뭐 이렇게 가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빨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으니까 갉아먹어요, 관부를. 갉아먹으면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은 배드에 있던 시드름병균이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얘네들이 성충이잖아요. 얼음벌레예요. 얼음벌레가 여기에다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되죠.
구더기가 돼서 얘네들이 한 사이클 보내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평균 잡아서. 그럼 여러분들이 딸기 정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부터 얘네들이 보였다 그러면 10월, 11, 12, 1, 2, 3, 4, 5, 6. 한 9개월, 10개월 동안은 여기서 살아요. 어디 안 나가요. 날 치우는데 뭐 하려고 나가. 여기서 계속 살면서 여기다 알 까고 하니까 결국에 얘네들, 그러니까 알을 까는 애들의 개체수를 줄여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개체수를 줄이는 애들. 얘네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색깔이. 가서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설치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얘네들 주 활동 무대가 여기니까. 자, 그래도 여기보다 이렇게라도 설치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인 작업들을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독은 딸기 농사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정식하기 전에 시작이에요, 이게. 딸기 농사의 시작은 육묘지만 정식하기 전에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시드름병은 시드름병, 눈마름병, 그러니까 이 토양이나 베드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요 정도가 산다는 거예요. 자, 시드름병, 눈마름병, 한전병, 혹선충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런 병해충들 중에 시드름병이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뎌요. 근데 50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태양열 소독 몇 월 달에 하죠? 6월 달에 하고 막 7월 달에 하시잖아요. 자, 그때 하우스 온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70도 갑니다. 70도. 태양열 소독만 하더라도 방제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염소 계열 계통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얘네들이 염소가 뭐죠? 소금이잖아요. 소금. CL. 그죠? 얘네들이 짜면은 어떻게 되죠? 뿌리가 잘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만약에 사용을 했더라도 얘네들 다 빼줘야 돼. 소금기를 한 열흘 보름 막 다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은 베드에 뭉쳐있다가 뿌리 알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요런 것들을 써주라는 거죠. 티오황산 나트륨. 요거를 써주면은 이게 소금물로 빠진대요. 네. 화학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NADCC나 이거 락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작물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여하튼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 그러면은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탐소듐 같은 것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소일킹. 예. 자, 페로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안전해요. 결국에는 이제 과산화수소 계통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나중에 빠져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독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 이제 삽식이나 하는 거는 나 저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나 외국 갔다 오는 바람에 못했어 하면은 한 3, 4일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3, 4일 전에 해도 되는데 소독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탐소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 다음에 요런 발화율 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제 농가 사진이에요. 농가 사진. 불안하니까. 그리고 요게 소일킹 같은 거 썼을 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매년 한 3-4농가는 나와요. 포장 나갔는데 사장님 이거 왜 이래요? 소일킹 잘못 썼어. 이런 농가분들이 꼭 나와요. 기가 막히게. 약속이나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소일킹 같은 거 쓰셨어도 그 가스를 다 빼내시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딸기 육묘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가 육묘하고 구입묘를 비율을 봤더니 다행히 자가 육묘는 100분 중에 85명이 자가 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15분은 물론 이제 자가 육묘도 하면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구입을 해오겠죠. 근데 구입을 해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직접 가서 사오시라는 거예요. 보고서 사시는 거예요. 보고서. 전화로 주문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듯이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육묘업자가 약은 몇 번 쳤고 그리고 이거 유인은 포트 하나에다가 몇 개를 유인했나 이런 것도 보고 가서 잘라보고 관부 한번 보셔야죠.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량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량묘는 60에서 80일 묘다. 그 정도로 했을 때
이런 두께가 나오더라. 한 1.2cm 정도 두께가 그 정도로 나오더라. 뭐 무게는 뭐 우리가 달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1.5cm 하면은 새끼손가락 정도 이렇게 둘레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얘네들이 화합은 아주 잘 되고 나중에 수량도 많이 나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면 매트 형성해요, 자묘가. 그런데 겨울이면은 더 늦죠.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얘네들이 완전히 매트 형성을 했을 때 가식을 하든지 저온조장고에 네. 그리고 저온 경광을 시키든지. 저온저장은 마이너스 2소씨에서 최소 1개월인데 데이터를 보면은 3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3개월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온저장고가 있으면은 굳이 뭐 12월 달에 저장했다가 1월 달에 빼갖고 미리 정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월 달까지 그냥 가져가셔요. 그냥 저온저장고에서. 그리고 2월 달에 정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저온저장고가 없어. 저온저장고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자, 5도씨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터널도 만들고 뭐 이제 안에다가 잠을 재우고 있잖아요. 5도씨 이하에서 1000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될까요? 예. 제가 여기 이제 광석 이사리에 저희 기상장비가 있어요. 기상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면은 5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0월 달은 5도씨 떨어지는 적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 10월 달부터 5도씨 이하로 떨어진 시간을 저희가 쭉 뽑아봐요, 엑셀로. 그러면은 1월 중순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000시간 지나가요. 1000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바깥에다가 잠을 재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우스 안에다가 재우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죠? 2월 중순.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1000시간이 경과를 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자, 하우스에서 1000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틀려져야 돼요. 방식이, 관리 방법이. 그냥 계속 입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2023년 2월 25일이면은 이제 그 저온 경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으면은 요걸 벗겨야죠, 이제는. 바깥에는 부직포, 안에는 비닐로 그대로 덮어놨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생육일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가식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11월 달에 괜히 정식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를 10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월 20일경, 그러니까 2월 중순경이 지났으면은, 휘면 탑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걷어요, 이렇게. 일단 요거는 다 걷어요, 이거. 바깥에 부직포는 걷고, 낮에는 비닐까지 걷어요. 그래서 빨리 햇빛을 봐서 재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도 발생시키고 광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 때 좀 추운 것 같다. 그래도 사실은 안 덮어도 되거든요. 근데 얼어 죽을 것처럼 춥다. 막 마이너스 10도씨야, 영하 10도씨야. 그러면은 안에도 한번 덮어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저온 경과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도 열어놔도 돼요. 근데 밤에는 따뜻한 게 더 좋으니까 한 겹 정도는 덮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한 겹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낮에는 2개 다 벗기고, 이렇게 재생을 빨리빨리 시켜야 된다는 거죠. 2023년 5월 10일 사진인데, 요분이 이 씨가 1.0으로 4분씩 2회를 줬어요. 그러면은 800리터 정도 들어갔죠. 그죠? 800리터. 그리고 원수 이씨가 좀 높았어요. 원수 이씨가 0.6이면은 1.0으로 들어갔다는 건 0.4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충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량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씨도 약간 낮았다. 그래서 봤더니 5월 10일이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삐져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자, 이씨는 그래서 1.2에서 1.3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0.3 정도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럼 이 정도로 맞춰졌을 때, 그리고 3분씩 4회면은 한 1200리터, 1.2톤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나왔으면은. 많이 나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들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런너 발생량이라는 게 물량에 가장 크게 의존을 해요. 물량에. 우리 집이 런너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하면은 일단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물량이에요, 물량. 물량이 부족하면은 런너 발생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육묘장 약해를 보면은 이게 약해. 영양제하고 미생물제하고 같이 섞어서 썼어요. 이제 나가봤죠. 이거 이제 광석인데 나가봤어요. 자, 이게 3월 31일자 사진인데 하우스 온도가 몇 도죠? 37도예요, 37도. 자, 요분 이제 사진 보세요, 이게. 화살표. 이게 측창이잖아요, 측창. 이분도 이제, 미리 부지런해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3월 달에. 여기 상토 넣고 하얀 부직포를 깔아 놓은 거예요. 이게 포트 위치라면은 측창을 여기까지만 여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겠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37도. 그러니까 이 측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하튼 요분은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증발이 빨리 된 거죠. 그냥 뿌리자마자 그냥 확 증발 탄 거죠. 잎이. 모주 정식하고서 관리는 잠깐 쉬었다 갈까요?